안녕하세요. 전 유튜브로 사연을 보고 듣는 재미를 알아버린 여잔데요.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도 사연을 신청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께서 저보다 나이가 한참 더 많으신데도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청을 하셨던 걸 보고 용기를 내게 됐어요. 평생을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일기도 취미 삼아서 오래 써보긴 했지만 과연 사연을 옳게 작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잘 다듬어서 소개를 해주실 거라고 믿으며 작성을 해봅니다. 전 자식이 둘이에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요. 딸하고 아들하고 서로 7살 차이가 납니다. 나이 터울이 좀 있어요. 그래서인지 둘이 각자 자랄 때의 환경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전 20대 중반의 나이에 남편을 처음 만났었고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됐었던 남편은 솔직히 말해서 그리 끌리는 상대는 아니었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전 성인이 돼서 도시로 처음 나왔었죠. 사촌 언니가 도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우중충한 단칸방 생활하면서도 일 다니고 돈 버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더욱 우울한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드네. 영선아, 너 혹시 도시로 나올 생각은 없니? 네가 온다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방을 알아봐서 거기서 같이 지낼까 하는데 어때? 뭐? 나야 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 그런데 나 같은 시골 촌년이 뭘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언니 방 구하다가 코부터 베이는 거 아니야? 아유, 정말 촌스러운 걱정도 다 한다. 방은 내가 알아보고 구해줄게. 방 구하는 거, 그리고 방세 처음 석 달은 나 혼자 부담하고, 그 다음 넉 달째부턴 너랑 나랑 반반씩 부담하자. 그렇게 하면 어때? 그래? 그럼 도시에서 한번 일자리도 구해보고, 나 그렇게 살아볼까? 잘 생각했어, 영선아. 눈부신 젊음은 모름지기 도시에서 뽐내는 거란다.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전 어릴 적부터 서로 죽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냈던 사촌 언니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갑자기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이 확 몰려왔고 그래서 무작정 집을 떠났었죠. 부모님은 저보고 헛바람이 잘못 들었다면서 지랄이 풍년이라고 하셨지만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분명히 어둡고 음습한 부분도 있었지만 활기가 넘치고 즐거운 부분 또한 지니고 있는 도시의 매력에 매료되지 않기란 무리였어요. 게다가 또 한 가지, 그 나이는 한창 이성과의 관계에 눈을 뜰 시기잖아요. 제 고향 시골 동네와는 차원이 다른 매력으로 무장한 도시 남자들에게 제 눈이 돌아갔습니다. 나쁘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진실이 그러했어요. 나긋나긋하면서도 힘이 있고 자상함 속에 유머를 감추고 있는 도시 남자들이 제 가슴을 흔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시골 남자들과는 다르게 피부가 하얀 남자들이 또 왜 그렇게 많던지요. 시골 소녀였던 전 1년의 대부분을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로 보냈었는데 도시로 나오면서 조금 하얘졌지만 그래도 약간 피부가 어두운 편이었거든요. 저보다 피부가 하얀 경우가 태반인 도시 남자들을 보면 제 피부가 부끄러우면서도 더욱 그 남자들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아. 전부 다 은큼하기 짝이 없지. 겉으로 다정해 보이고 근사한 신사처럼 보여도 그 속은 다 똑같으니까 너무 선망하지 마. 괜한 환상 가졌다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건 너일 테니까. 도시 남자들을 보며 설렘에 빠진 절 향해 사촌 언닌 경고성 조언을 날려줬어요. 그러나 제 귀엔 그게 안 들렸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도시 생활 2년을 채웠을 그 무렵에 저에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남자와 정식으로 교제라는 것을 하게 된 참이었죠. 그랬으니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나 들었겠나요? 어림도 없었죠. 22살 꽃다운 나이의 시골 출신, 순진하고 어리숙했으며 맹목적이었던 어린 아가씨의 마음을 다 훔쳐갔던 5살 연상의 그 남잔 아주 못돼 처먹은 호로자식이었습니다. 순진하고 아직 아무것도 몰랐던 절 가지고 놀았고요. 그 허여멀건한 상판떼기로 꼬셔댄 여잔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양다리라고 하죠.
동시에 여자를 2명이나 만났던 거예요. 그 여자를 정리하고 저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그 자식의 사과를 받아줬던 제가 천하의 바보였죠. 재벌은 남 못 준다고 하잖아요. 기껏 기회를 줬더니 다른 여자에게 또 눈을 돌렸고 그래서 못 참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에게 온갖 욕을 다 퍼부었던 추잡한 자식이었네요. 제가 뭣도 모르고 시골 촌년이라서 구슬리는 게 재미있어서 만나주고 상대해 줬더니만 제가 주제를 모르고 기어오르기 시작한 게 어이없다나 뭐라나. 하여간 그런 소리를 저한테 해댔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사촌 언니의 남자친구가 앞으로 나서주지 않았다면 전 아마 그 자식한테 맞았을지도 몰라요. 저한테 거의 손찌검을 하려던 모습이었거든요. 자상하고 부드러웠던 모습의 이면에 그런 추악함이 숨어있을 줄이야.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차라리 외모는 좀 투박해도 속이 다정하고 진국인 사촌 언니의 남자친구 같은 남자가 낫다는 걸 알게 됐었죠. 두 사람은 장장 4년을 훌쩍 넘게 연애를 했었어요. 둘이 제발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 집안에 좋은 남자 들어오면 너무 잘된 일이잖아? 별일이 없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결혼하겠지? 그래서 전 당연히 둘이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요. 야, 남녀관계는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결국 둘이 허무하게 헤어지고 각자 다른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옌병을 떨면서 깨를 아주 고소하게 볶아대며 연애를 했었던 사촌 언니는 단 8개월 만난 새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고 만난 지 딱 1년째 되던 시기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래서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는 소리도 존재하는가 봐요. 게다가 사촌 언니는 무조건 도시 남자하고 결혼할 거라고 했었는데 시골 출신 남자하고 결혼한 게 재밌는 대목입니다. 도시에서 잠깐 일을 배우고 있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것이었고 결혼한 지 5년 차였는지 6년 차였는지 하여간 첫 애가 엄청 어렸던 시절 대략 그쯤에 남자의 고향으로 가서 시골살이를 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빡빡하고 시끄러운 도시 생활을 좋아하는 사촌 언니가 그렇게 된 것에 저도 그렇고 온 집안 식구들이 이거 참 공교로운 일이라고 하면서 저마다 떠들어댔었네요. 아무튼 제가 전에 사촌 언니가 사귀었던 남자친구 덕분에 남자를 보는 눈을 달리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사실은 양다리를 걸쳤던 호로 자식 이후로도 제가 허여멀건하니 허우대만 멀쩡한 남자를 또 만났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된 게 인간적인 매력도 없고 딱히 이렇다 할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말은 어찌나 많은지 많이 놀란 심정으로 헤어졌었죠. 그 다음에 사촌 언니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 남자친구 같은 그런 남자 만나고 싶은데 혹시 어디 없을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 글쎄, 혹시 오빠한테 주변에 오빠 같은 사람 있냐고 한번 내가 물어나 봐줄게. 그리하여 사촌 언니의 남자친구가 절 위해서 본인의 주변을 물색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별로 안 친한 지인에게서 연애 한번 안 해본 내 친구는 혹시 안 되겠냐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사촌 언니의 남자친구는 누구라도 저에게 소개를 시켜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답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 태어나서 여자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한 남자를 소개받게 됐었던 겁니다. 사촌 언니의 남자친구도 그놈이 뭘 하는 놈인지 모르겠다면서 일단 소개는 시켜주는데 미안하게 됐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 제가 무슨 기대를 한 줌이라도 가졌겠나요. 정말 아무 기대 안 하고 자리에 나갔더니 시골에서 밭을 갈다가 어제 도시로 나온 것 같은 외모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실례지만 고향이 시골 쪽인가 봐요? 제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상대가 무척이나 뚱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왔더랬죠. 전 태어나서 시골은 가본 건 군대에서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럼 친인척 중에 아무도 시골에 안 산다는 거예요? 외가, 친가 모두 도시에서 다들 붙어 살아요. 이럴 수가. 그럼 혹시 하시는 일이 야외에서 몸쓰는 그런 일인가 보네요? 하루 종일 실내 근무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크나큰 오해를 잠깐 하는 바람에 무례한 질문을 드리고 말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추측은 전부 빗나갔어요. 평생 도시 물만 먹어온 남자를 두고 오해한 저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럴 법했다고만 여겨집니다. 생김새가 너무나도 시골 느낌이었거든요. 옷차림은 또 어떻고요. 도시로 갓 올라온 시골쥐 같았습니다. 전 여성에 대해 잘 모르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던 절 보면서 대뜸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남자의 얼굴은 무뚝뚝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순박한 기운이 있었죠. 본인 딴엔 상당히 용기를 낸 것인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귀의 끝부분이 살짝 붉어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귀여워서 그럼 앞으로 저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해버렸어요. 저의 이상형과는 전혀 달랐는데 말이죠. 상대 쪽에서 먼저 앞으로 만남을 이어가보자고 하는데 거절할 만큼 마음에 안 드는 건 절대 아니었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나갔어요. 이 남자가 시간이 흘러 저희 남편이 되었던 것이고요. 남편은 평생 도시 생활만 했다고 그러면서 저보다도 유행에 한참 뒤처졌었고 각종 문물에도 문외한이었어요. 심지어는 시끄럽고 정신없는 것을 질색하는 성격이기도 했죠. 이 사람이야말로 깡촌 시골에 살았어야 했는데 장소 잘못 타고났구나. 전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은 시골 출신이면서 누구보다도 도시를 동경하고 좋아하는 제가 재밌다고 했어요. 여자가 허영심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서 그거 참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는 않았어. 이상할이 많지 말을 얄밉게 하는 사람이기도 했었네요. 저를 약올리는 탁월한 재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그냥 보통 수더분한 분들이셨어요. 일을 잘하게 생겼구나. 어깨도 힘이 있어 보이고 우리 아들만 고생시키진 않겠어. 그래, 제법 듬직해 보이네. 시어머니께선 절 향해 그런 평가를 처음에 내리셨죠. 제가 치열한 도시 생활을 하면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벌고 별로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왔다는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낳아 키우고 자기 남편 내조하면서 밖에 나가선 돈도 좀 벌어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시어머니께선 조용조용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차피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말자. 괜한 내색할 필요는 없지. 내가 슈퍼우먼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당시 시어머니의 말씀은 전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그대로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참고로 시댁은 아담한 단독주택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인 집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따로 들고 계신 현금 재산은 당시에 거의 없는 수준이었죠. 남편의 친누나인 시누이가 결혼을 잘못해서 걸핏하면 사고를 치는 시매부 때문에 수습하느라 그쪽에 돈이 좀 들어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시부모님께서 수중에 돈이 없으셨고 있어봤자 못난 사위 때문에 뜯길 일밖에 없다고 하시며 그저 돈 없이 사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고 하셨었대요. 그 시절 많은 신혼부부들이 그랬듯이 남편과 저도 서로만 보고서 앞으로 힘을 보태어 잘 살아볼 각오만 가지고서 결혼을 했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사무직으로 일을 다녔었는데 회사가 난데없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황당하게 잃었고 비슷한 사무직으로 다시 갔죠. 그랬는데 이 회사도 갑작스럽게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그 후로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건너 지인이 그 공장에서 자리를 잡고 먼저 일을 하던 인물이었는데 일자리 필요하면 여기로 와라 이렇게 말을 해줬었거든요. 건너 지인이었으니 그렇게까지 잘 알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냉큼 진짜 그 공장으로 갔어요. 남편이 이런 면모가 좀 있었어요. 생긴 것만 보면 무뚝뚝해서 낯을 엄청 가리게 생겼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그러했지만 이상한 지점에서 마음이 열려 있었고 과감했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절 소개받기도 했었던 것이고요. 시골 농부같이 생긴 내 남편이 그래도 사무직 일을 한다는 거 하나만은 아주 도시남자 같았는데 그게 최후의 보루였는데 자그마한 공장을 다니게 되다니. 솔직히 전 남편이 허름한 공장으로 일을 나가게 된 상황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이야말로 언제 문 닫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곳 같았어요. 그러니 그 공장은 지독하리 많지 가늘고 긴 목숨줄을 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봤던 것이죠. 일감이 항시 별로 없어서 돈은 못 벌리는 주제에 그렇다고 해서 공장 문을 닫을 정도는 또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나요? 제 남편이 쥐꼬리만한 돈을 항상 벌어왔다는 의미였죠. 차라리 그놈의 공장이 문을 닫거나 뭐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항시 그 허름하게 짝이 없는 몰골을 하고도 달달거리며 가동을 하고 있으니 전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은 멀쩡한 일터가 있는데 다른 일을 구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형편이 쪼들리게 돼서 제가 잠깐씩 하는 부업이 아니라 아예 정식으로 일을 구해서 다니게 됐고요. 그때 딸은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이라서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걱정이 된다면 어린 아들 쪽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가 들어선 경우는 아니었어요. 금방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초조해한 나날도 있었네요. 그런 나날을 보낸 끝에 뱃속에 들어섰던 첫 아이가 딸이었고요. 딸도 좋지. 딸도 참 좋은데 이왕이면 아들 낳지 그랬니.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아주 살짝 드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이때 황당한 말씀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요. 만약에 손녀가 아니라 손자였으면 자신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를 봐주셨을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안 맡아주셔서 제가 이웃의 엄마들하고 서로 품앗이를 해가듯 아이를 맡고 맡아주고 돌봐가면서 그런 식으로 자그마한 부업 일을 했었네요. 그렇게라도 전 항상 돈을 조금이나마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아주 알뜰살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 시절엔 제가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만큼 제 수중에 돈이 모여지는 것이 확 드러났었거든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예전처럼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그게 별로 티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갈 곳들 투성이었으니까요. 전 원래 아이라는 건 낳아놓으면 알아서 크는 줄 알았습니다. 따로 놀아줄 것도 없는 줄 알았고요. 제가 태어나고 자랐었던 시골 동네엔 집집마다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뛰어놀 곳이 광활했으며 자연을 벗삼아 놀거리가 계절마다 풍성했습니다. 다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서로 걱정 없이 애들을 키우기 좋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만 생각했었다가 제가 도시에서 애를 딱 낳아놓고 보니까 진짜로 막막하더라고요. 이웃의 애기 엄마들이 정말 유일한 구세주였고 그들이 없으면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얘기가 뭔지 알겠다니까요. 요즘 세상은 이웃끼리 거리낌 없이 교류하고 서로의 집 사정을 다 알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옛날보다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아무튼 전 이웃들에게 의지해서 간신히 첫 육아와 부업 생활을 이어갔었는데 제가 아무리 틈틈이 벌고 그런 와중에 아끼면서 살아도 어느 순간 찾아오는 형편의 쪼들림이라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둘째를 낳고 나서 그 현상은 가속화됐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둘째를 낳은 뒤에 남편하고 자주 좀 싸웠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던 건데요. 전 우직하게 자기 할 일만 그렇게 성실하게 아주 재미없도록 하면서 사는 남편이 발전 없고 미래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고요. 남편은 우리 가족 현재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건만 제가 사서 걱정하는 버릇과 남들이 사는 형편과 비교를 해가면서 자꾸만 허영심을 발휘하기 때문에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키우고 화를 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 남편이 뭐라고 하든 자식이 한 명일 적엔 어떻게든 그냥 살면 될 것 같으나 두 명이 된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고 미래를 치열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어요. 첫째와 둘째의 나이 터울이 컸기 때문에 딸만 있을 때 아주 소박하게 벌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렸던 나날이 길었던 남편은 왜 이제 바뀌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치열하게 살기를 싫어했어요. 결국 급한 쪽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 법이었죠. 전 직장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이 좀 맡아주세요. 손녀가 아니라 손자라면 분명히 돌봐주실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대뜸 애를 맡기면 어떻게 해. 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이 다 되면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부업이나 깔짝거릴 때야 이웃 사는 애기 엄마한테도 도움 청하고 그랬죠. 이젠 아이 출퇴근을 해서 따로 방법이 없어요. 어머님이 손자 좀 봐주셔야 돼요. 주말이나 이럴 때라든지 종종 가끔 그렇게 봐야 반갑고 좋은 거지. 어떻게 맨날 애를 돌봐. 못 살아 내 팔자야. 전 시어머니께 둘째 아들을 맡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예전에 자주 입에 담으셨던 말씀이 있었기에 당신의 손자를 거절하실 수가 없었고 맡아주게 되셨죠. 여자는 육아 살림도 하면서 돈까지 벌어야 한다느니 손녀가 아니라 손자라면 돌봐주겠다느니 그런 소리 엄청 하셨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아들이 변변치 않게 돈벌이를 하는 것이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투덜거리시면서도 손자를 맡아주셨는데 그때 시아버지의 건강이 썩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편찮으신 시아버지를 신경 쓰느라고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손자를 아주 정성을 다해 봐주시진 못하셨습니다. 그 시절 일주일에 짧으면 4일, 길면 6일을 아들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지내야만 했었죠. 그땐 지금처럼 근로기준이 잘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일을 하는 시간이 길었고 특히 주먹구구식으로 근무를 했던 남편은 일감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퇴근이 기약 없었던 때가 잦았기에 그랬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부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거의 생활하던 그게 끝났었는데요. 중학생이던 딸이 자기 동생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생이 된 이후론 아들도 이제 10살이라 일상에서 자기 앞가림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기에 알아서 지내도록 했었어요. 숙제, 준비물, 알림장 이런 것들을 제가 저녁마다 봐줬었고요. 집에는 바로 밥이랑 먹을 만한 반찬들이 항상 있었으니 아들이 배가 고픈데 끼니를 못 때울 상황은 없을 일이었습니다. 그때 지금보다 학교에 애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학교마다 애들이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제법 많았고 아들의 또래 친구들이 동네에도 당연히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들이 외로워할 줄 몰랐어요. 제가 부족한 엄마였던 거죠. 바쁜 맞벌이 부모라서 아들이 어릴 적에 신경을 많이 못 써줬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크니까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딸이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입니다. 자기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어렸을 적엔 딸이 외동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외롭고 심심하다고 한 적이 없었고 자기 부모한테 동생 만들어달라고 말을 한 적도 없는 아이였어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잠시 사춘기 반항기가 왔었지만 그래도 갈등이 깊지도 길지도 않았었죠. 고등학생 땐 그 당시 불었던 입시 열풍에 편승을 해서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했었던 딸이었습니다. 어디 대학을 가고 싶다든가 장래 희망이 뭐라든가 그런 걸 부모와 상의하면서 의견을 구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결정을 한 뒤에 부모에게 얘기하는 자식이었어요. 첫째가 이랬었기 때문에 막연히 둘째도 비슷할 것이라고 넘겨짚었던 듯 싶어요. 아들이 조용한 것도 그냥 성격이 차분한 편인 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일 때 한 번 난리가 났었어요. 정확히는 중학교 생활이 다 끝나가던 무렵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중학교 내내 왕따를 당해왔던 거였어요. 아주 못된 놈들한테 지속적으로 따돌림 및 직접적인 괴롭힘을 받아왔었더라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 전부터 그런 낌새가 이미 존재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주 사소한 일을 계기로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겉돌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었나 봐요. 그래도 심각한 것까진 아니었건만 아들을 따돌렸던 초등학교 같은 반 애가 하필이면 같은 중학교에 진학을 했던 겁니다. 그 나쁜 녀석이 작정을 하고서 아들을 괴롭히고 아무런 무리에도 섞이지 못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아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그냥 꾹 참고 학교 생활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게 3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걸 엄마인 전 몰랐어요. 한참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지속적인 왕따를 당했으니 아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고 괴로웠겠나요? 아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기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견뎠다고 합니다. 끝이 있다는 희망 하나만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그 나쁜 놈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지내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아들에게 조롱을 했던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면 끝인 줄 아냐고 아무리 다른 학교를 가게 되더라도 네가 간 학교에 아는 애들이 있는지 찾아봐서 연락한 다음에 너 왕따 시키라고 그렇게 말을 다 퍼뜨릴 거라고. 그렇게 아주 못된 개소리를 떠들었고 이제 끝이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은 그 개소리를 듣자 폭발해서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마음으로 그놈들에게 달려들었어요.
같이 죽자는 심보로 달려드니까 그쪽은 다수였는데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월등히 우세하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골고루 다쳤고요. 학교에서 크게 싸움이 났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았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었고 전말을 알게 되자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쥐어뜯기는 것만 같았어요. 왜 그동안 얘기를 안 했어? 그런 힘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집에다가 말을 했어야지.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다 바쁘시잖아요. 엄마랑 아빠는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셨는데 그런 두 분께 저 힘들다는 소리를 하기가 싫었어요. 누나는 공부 잘했는데 그래서 좋은 대학까지 갔는데 전 아직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좋은 대학을 갈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게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양심 없는 행동 같더라고요. 아들의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목구멍이 턱턱 막혀오더군요. 그날 저도 울고 남편도 울었습니다. 남편하고는 제가 따로 깊은 대화를 나눴고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내가 잘못된 아빠이자 남편이었어. 나 같은 놈은 한량이나 다름없다는 걸 내가 오늘에야 겸허히 인정을 하네. 다 내 탓이야. 나도 잘못이 있어. 딸내미 대학 잘 갔다고 그거 하나로 안심하고 좋아하기만 했었지. 어딜 가도 자랑할 자식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로 된 것만 같았거든. 전 엄마로서 아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을 되돌아보며 반성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들은 어렸을 적에 가족여행도 거의 못 가봤었고 부모랑 온전히 시간도 같이 못 지내봤었죠. 딸은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어릴 적에 그렇게 자랐던 순간이 있었는데 아들은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걸 되돌아보며 저도 남편도 진짜 부족한 부모였음을 시인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솔직하게 털어놓길 제가 워낙 도시를 동경했었고 그래서 폼나는 도시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을 텐데 본인같이 재미없고 촌스러운 남자하고 결혼을 했으니 제 눈에 본인이 계속 부족하고 못마땅한 남자로 비칠 것만 같았다고 해요. 그런 생각으로 남편은 여태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욱 발전 안 하고 싶어한 측면도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게 비참해서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봤는데 만약에 잘 안 되고 실패하면 그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구질해질까봐 그게 두려워서요. 그런 걸 핑계 삼아서 치열하게 살려고 안 했던 본인의 지난 날을 이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솔직한 밑바닥을 드러낸 남편의 고백에 저도 눈물을 훔치며 얘기를 해줬었죠.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나 진짜로 허영심이라는 게 있는 여자였어. 따지고 보면 당신 말이 틀린 것도 없었지. 전 남들에게 제 삶이 어떻게 보일지, 남들 눈에 제가 어떻게 비칠지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신경 쓰고 관심을 가졌었죠. 쉬는 날에도 아들에게 시간을 써줬으면 좋겠을 텐데 저 스스로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자식보다 저 자신이 더 소중히 했었던 건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 후에 다짐하고 약속한 것이 서로 있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자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식들을 위해서여야만 한다고요. 상처받고 외로웠을 아들에게도 부모로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며 위로가 된다는 듯이 감동을 받은 얼굴로 멋쩍게 웃더군요. 참으로 순하고 착한 녀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순둥이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반항적으로 엇나가지도 않았고 조용히 혼자 인내하며 참고 지내왔던 것이겠죠. 못난 부모에 비해서 자식들이 너무 잘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보겠다며 용기를 내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학교 생활이 어떤지 잘 살펴줬고 관심을 기울여줬죠. 혹시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일이 있을까봐 유행하는 가방이라든지 신발 같은 걸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도록 해줬고 매점에 다닐 용돈도 챙겨줬습니다. 그런 걸 신경 쓰고 살다 보니 이제야 제가 학부모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한 곳에서 꽤 붙어 있었던 경력을 살려 이직을 한 뒤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의기투합을 해 3년 뒤엔 같이 사업장을 차리게 됐어요. 그때가 아들이 군입대를 앞둔 시점이었죠.
사업이라니 겁도 났습니다만 초기 자본이 얼마 안 들어가고 위험 부담이 크지 않길래 어디 한번 해보라고 등을 밀어줬었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디 가서 우리 남편 사업한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전 내심 신이 났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못 말리는 인물이었던 듯 싶네요. 고등학교 때 입시 분위기가 잘 잡힌 곳이었기에 아들은 조용히 학교 생활을 잘 했었고요. 대학도 자기 누나만큼은 아니지만 꽤 잘 갔습니다. 20살 신입생 시절은 어리바리하게 그냥 휙휙 지나가 버렸다고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군대를 나중에 가면 더 힘들 것 같다면서 대학 1년만 다니고 바로 입대를 했었던 아들입니다. 남편은 아들이 군 생활을 다 끝마칠 쯤이면 반드시 사업에서 성과를 낸 상태일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면서 스스로에게도 힘을 불어넣는 모습이었더랬죠. 그리고 그건 지켜졌어요. 기적처럼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대박을 터뜨렸었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는 심정으로 저까지 남편의 사업장에 달라붙어서 불찰주야 일만 했었습니다. 군대를 조용히 다녀온 아들은 복학도 조용히 했었고 졸업까지 무난하게 했었죠. 곧바로 취업을 했는데 적응하기를 좀 어려워했었어요. 일도 안 맞고 무엇보다 악독한 상사를 잘못 만났었거든요. 다행히도 아들이 그런 고민을 끌어안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청했고요. 전 무조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지만 버텨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거든요. 아들이 버티는 게 소용이 없는 곳을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저와 얘기를 나눈 끝에 첫 직장을 관뒀습니다. 딸이 미국으로 간 건 그 무렵이었고요. 원래도 범상치 않던 딸이었는데 재미교포와 사랑에 빠져서 미국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살 자신 있냐고 물었더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인 성격이었던 딸을 어찌 말리겠나 싶어서 허락해줬습니다. 그렇게 딸은 미국에서 살게 됐고요. 아들은 대학 때 유일하게 마음이 맞았던 친구와 함께 자취생활을 하면서 새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견하고 기특하더라고요. 아들이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걸. 남편이 10년 넘도록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서 게다가 자기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된 건가 싶어서 제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슬퍼했었던지 모릅니다. 정작 남편은 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처음엔 대학병원에서 애를 써보려고 했지만 곧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조용한 시골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생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어찌 못 들어줄까요? 도시 생활 싹 다 청산하고 접었어요. 그리고 친정이 있는 시골로 내려갔죠. 남편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상하지? 난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적도 없는데 이런 곳이 참 좋고 편해. 그냥 원래 성격이며 체질 자체가 이쪽이었나 봐. 맑은 공기, 평화로운 주변,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그런 것들을 누리며 지냈던 남편은 때가 되자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저는 걱정이 안 되고 딸도 걱정이 안 되는데 아들 녀석은 걱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들의 앞날을 잘 지켜보겠다고 남편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많이 허무했거든요. 인생이 텅 빈 느낌마저 들었더랬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 의사를 밝혀왔을 때 놀랍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얼른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엄마도 안심이 되실 것 같아서요. 지금 여자친구랑 오래 만난 건 아닌데 확신이 있어서 결혼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뒤 아들도 생각이 많아졌던 모양입니다. 자기 누난 미국에서 가정 꾸리고 정착을 워낙 잘한 뒤였으니까요. 자기 옆에 있는 여자친구와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거겠죠. 저도 2번 본 적이 있었고 좋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아들보다 2살 연상이었기에 이미 결혼 정년기에 들고도 남은 상태였고요. 그러니 결혼을 결심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망설일 게 없었을 거예요. 제 며느리가 아주 회사하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서툰 부분이 많더라도 귀엽게 봐주세요.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저 앞으로 많이 노력할 거예요.
외교스럽게 말을 할 줄도 알았어요. 아들은 같이 자취생활을 했던 친구의 지인을 통해서 며느리를 소개받아 만났던 것이었죠. 며느리인 시집간 친정언니 그리고 동생까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친정동생이 많이 늦둥이더라고요. 아직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사돈 내외는 초등학교 근처의 빌라촌에서 아담한 분식집을 하고 계셨어요. 평범하고 소박한 집안이었죠. 또한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 힘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했으니 제 눈엔 모든 게 다 흐뭇해 보였습니다. 깔끔한 빌라를 신혼집으로 알아보고 있길래 제가 아파트를 권해줬어요. 결국 대출을 받아서 아담한 아파트를 장만하고서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제가 결혼 비용으로 1억을 지원해 줬었는데 그것도 아주 요긴하게 쓰였겠죠.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성격도 밝았고 무엇보다 연상이라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항상 주도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결혼 얘기도 처음에 며느리가 먼저 꺼냈었다고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거의 다 며느리가 끌고 나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아들이 과거의 왕따 후유증 때문에 아직도 소심한 면이 있었던 만큼 진취적인 성격의 며느리가 딱 맞는다는 생각이었어요. 어머님, 시골에서 혼자 지내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이제 슬슬 다시 도시 생활 하셔야죠. 어머님 원체 도시 체질이시라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나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아휴 어차피 이 다음에 나이 더 먹고 나면 시골 생활이 더 평온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곳 정리하는 게 후회가 될까 봐 그게 걱정이다. 그건 나중에 일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어머님이 더 나이가 드신 다음에도 도시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큰 병원도 압도적으로 도시가 많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더러 시골 생활을 정리하라고 권유를 해왔어요. 저도 반쯤은 생각하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수긍을 했죠. 그뿐이었는데 며느리가 주기적으로 자꾸만 권유를 해오더라고요. 저더러 도시와 딱 맞는다고, 시골하고는 안 맞는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제 귀가 팔랑거렸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 무슨 말을 들으면 좋아하는지 며느리는 파악을 하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결국 제 입에서 그럴까 하는 소리가 나갔고요. 며느리가 진짜 본론을 꺼냈던 건 그때였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모시게 해주실 거죠? 뭐? 아니다. 너희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어떻게 같이 사니? 집을 따로 구해야지. 저는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뿐이었는데요. 어머님 같이 살아요.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네? 같이 살자는 얘기가 솔직히 고마웠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임신 소식이 찾아올 텐데 아이가 태어나면 저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할 것이라고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아이가 좀 자라고 나면 더 큰 평수로 함께 이사도 가자면서요. 며느리가 미래의 얘기를 해주는 것에 저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함께 그려나갈 미래 속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아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어요. 아들은 당연히 저와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런 티를 많이 내면 며느리한테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으로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계속 같이 살 거니까요. 시골집은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이제 저희 같이 살면 재산은 미리 주시는 거죠? 며느리가 해맑게 물어오더군요. 재산 얘기였어요. 며느리는. 어차피 제가 쥐고 있는 재산은 아들에게 갈 것이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나이 든 다음에 재산을 받아봤자 젊은 시절에 미리 받아서 요긴하게 잘 쓰는 것보다 못하다고 주장했고요. 맞는 말이긴 했지만 미국에 있는 딸이 마음에 걸려서 연락을 해서 물어봤죠. 혹시 재산을 미리 아들한테 쓰도록 준다면 딸이 서운해하고 화가 나지는 않을지 싶어서요. 엄마 편한 대로 하세요. 전 결혼해서 돈 부족하게 지내본 적 없으니까요. 엄마가 옛날부터 돈 관리, 재산 관리 이런 거 감각이 좋으셨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 아무 상관없어요. 욕심도 없고요. 딸은 괜찮다고 했고 아들의 벌이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며느리 집안이 금전적 여유가 없는 만큼 재산이 미리 이쪽으로 가는 걸 이해한다고 해줬습니다. 전 고민 끝에 아들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시골 생활 싹 정리하고 재산도 주겠다고 했어요. 같이 살자고 했죠. 며느리가 너무 좋아했어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신이 난 목소리였고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주말엔 너무 차가 막히고 정신이 없을까봐 평일에 올라갔어요. 며느리가 반차 휴가를 쓰고 절 터미널에 마중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원래 같이 마중을 나오려고 했다는데 며느리가 못하게 말렸다네요. 혼자라도 충분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복잡한 터미널에 도착한 전 며느리와 만나기로 한 지점으로 금세 향했어요. 엇갈릴 수도 있으니 대형 구조물이 있는 중앙 쪽에서 딱 만나기로 했고요. 내려서도 통화를 하며 확인을 마쳤습니다. 멀찍이 며느리가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띄려고 밝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옆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그쪽으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저기 노란 스카프 하신 분한테 가시는 건가요? 예, 맞아요. 내 며느리인데. 뭐라고요? 정말로 맞다고요? 어르신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를 한 건 아는데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간 어르신 진짜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웬 청년이 불쑥 튀어나와서 제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는데 너무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었죠.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 며느리 알아요? 모르는데요. 하지만 어르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 알아요. 너무 찜찜해서 그냥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제 얘기 우선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전 청년의 말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터미널에서 길을 잃었기에 행인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가게 됐단 핑계를 대면 될 것 아니냐고 청년이 말했어요. 그 진솔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청년과 경찰서로 갔어요. 분주한 경찰서에 남는 의자에 앉아서 청년의 얘기를 들었죠. 내 며느리가 나를 해칠 계획을 짰다고요? 계단에서 밀어버릴 거라고 했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말입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CCTV가 없는 사각지대, 가파른 계단, 그런 걸 다 알아봤다고 하던데요. 통화하는 내용 제가 바로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제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음악을 듣는 줄 착각했는지 안심하고 그냥 크게 통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듣고서 그냥 이어폰을 귀에 꽂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다 들렸어요. 생판 모르는 남이 터미널 같은 곳에서 통화 내용을 엿들어봤자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방심했겠지만 전 그 내용을 엿듣고 났더니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요. 어르신이 오시나 안 오시나 근처를 서성이며 지켜봤었던 겁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며느리가 저의 재산을 노리고 애초에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방법을 궁리해봤는데 최종적으로 계단에서 절 구르게 만드는 것으로 정한 모양이었어요. 죽거나 안 죽더라도 최소한 불구로 만들어서 치워버릴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죠. 며느린 자기 친정 언니와 통화를 한 것이었고요. 늦둥이 동생은 사실 조카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친정 언니가 미성년자 시절에 사고를 쳐서 일찍 낳았던 아이였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며느리에겐 다른 남자가 있었고요. 그 남자 또한 이 계획을 알고 있는지 통화 도중에 계속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내 아들이 사기 결혼을 당한 셈이네요. 내가 뒤통수 맞고 있었고 그리고 이 미친 사기꾼들 때문에 다 빼앗기고 인생이 끝날 뻔했었네요. 전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이었지만 정작 눈가는 건조했어요. 미칠 것 같은 배신감, 모멸감이 절 오히려 냉정하게 만들었거든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을 쉬기가 좀 어려웠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느새 옆으로 다가와 있던 경찰 한 분이 경악한 얼굴로 얘기를 같이 듣고 계셨고요. 제가 휴대폰에 전원을 켜자마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경찰서에 있으니까 와달라고 얘기를 했던지 모르겠어요. 심호흡을 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며느리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더군요. 어머님, 어쩌다 그 안에서 길을 잃으셨어요. 휴대폰도 멋대로 꺼져서 안 켜졌었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많이 걱정했다면서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려길래 뿌리쳤어요. 놀라던 며느리가 그제야 저랑 함께 있던 청년을 보고 흠칫했습니다. 터미널에서 길게 통화를 할 때 옆에 있었던 청년이니까 얼핏 외관이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당황한 며느리를 향해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까 통화하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다 말씀드렸어요. 네? 뭐라고요? 뭐가 어쩐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전 모르겠네요. 그럼 휴대폰 통화 목록 보여주세요. 자신 있으시면 어르신께 보여드리시죠.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그때 근처에 있던 경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기 어르신을 해칠 장소를 물색하고 다니셨다면 그 동선을 따라서 CCTV에 찍히셨겠네요. 그걸 까보면 없던 얘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고요. 우선 통화 내용부터 보십시다. 갖고 계신 휴대폰 기종 보니까 통화 녹음이 되는 거네요. 설정 안 꺼놓으셨으면 녹음이 됐을 텐데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경찰의 말에 며느리가 뒷걸음질을 치며 휴대폰을 품 안으로 감췄어요.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답이 됐습니다. 전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뺨을 쳤어요. 여기까지만 해라. 이 악독한 년. 며느린 입술을 깨물며 몸을 떨었고 얼굴이 곧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거짓 위에 세워졌던 아들의 결혼 생활, 가식 위에 만들어졌던 고부관계,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며느린 이혼을 당했고요. 맨몸으로 고스란히 쫓겨났습니다. 소송이니 뭐니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빠른 이혼을 아들이 원했어요. 너무 심적으로 괴로워했거든요. 절 도와줬던 고마운 청년에겐 사례를 따로 했습니다. 거듭 사례를 거절했지만 제가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청년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청년에겐 편찮으신 노모가 계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노모의 병원비 때문에 가족들이 한숨을 쉬고 있었다고 해요. 제가 사례를 한 덕분에 청년의 가족들이 병원비를 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왔죠. 너무 잘된 일이었어요. 그 후로도 종종 안부를 주고받으며 청년의 가족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답니다. 아들은 진짜 인연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됐고요. 지금의 며느린 아주 마음씨가 고운 인물이랍니다. 그리고 전 딸이 자꾸 권해서 미국으로 가서 딸의 집에 얹혀 지내는 생활을 자주 하게 됐답니다. 이렇게 지내보니 전까지 몰랐는데 제가 딸하고 아주 잘 맞더라고요. 어찌됐든 가족이 다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하늘나라에서 남편이 만족을 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 재워놓고 새벽에 틈틈이 사연을 적어 보내봐요. 저는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사이가 좋으셨어요. 다른 평범한 가족들처럼 놀러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냈죠. 아버지는 회사원이셨고 몹시 바쁘셨습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날이 많았고 가정주부였던 어머니께선 살림이며 육아를 도맡아 하셨어요. 두 분은 점점 다투시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던 나들이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매일같이 언성을 높여 싸우셨어요. 너무 어릴 적 일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버지께선 물건을 던지시거나 벽이나 가구를 발로 차시곤 했죠. 어머니께서는 항상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만하라 애원을 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전 방 안에 숨어 두 분의 다툼이 빨리 끝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저희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고 집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갔다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커다란 가방에 짐을 싸고 계셨어요. 너무나 놀라 어머니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짐은 왜 싸시는 거냐 여쭤봤고 어머니께선 집을 나갈 거니까 너도 빨리 짐을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도 덩달아 아무것도 모른 채로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당장 사용할 옷가지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손을 잡고 집을 나섰고 어머니께선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는 못 살겠다며 울분을 토하셨어요.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선 외도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고 몇 번이나 아버지를 추궁하셨지만 아버지께선 불륜녀와 만남을 멈추지 않았고 지친 어머니께선 결국 이혼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이었지만 어머니께선 고소를 진행할 돈도 자식도 없고 합의 이혼을 해주는 대가로 아버지께 저와 둘이 살 만한 아파트를 받아내셨어요.
양육권도 어머니가 갖게 됐고 아버지께선 매달 약간의 양육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둘이서 좁은 구축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전에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낡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전 상관없었습니다. 매일 회사 일을 하시느라 바빠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버지보단 절 늘 돌봐주시던 어머니와 살게 된 것이 좋았거든요. 어머니께선 평생을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라 갑작스레 하게 된 경제활동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식당 일, 청소부 일, 각종 허드렛 일을 가리지 않고 하다가 결국 정착하신 것이 콜센터 상담원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 인격 모욕을 해대는 진상 고객들 상대하시다 보니 어머니께선 점점 심적으로 피폐해져 가셨어요. 술 없이 잠들지 못하시는 날이 늘어갔고 제게도 자주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전 그런 어머니라도 좋았어요. 어머니가 제게 욕을 하셔도 손찌검을 하셔도 어머니께 예쁨 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시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기댈 곳이 어머니뿐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선 제게서 행복을 찾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께선 집에 자주 남자를 데려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방에 들어가 문을 꼭 닫고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장 자주 데려오시던 남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담배 쩐내가 진동을 하던 아저씨였는데 동네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항상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어머니께선 제게 새아빠가 생기면 어떨 것 같냐 자주 물어보셨고 그럴 때마다 전 이대로가 좋다, 새아빠 같은 건 필요 없다 대답했습니다. 너야 아빠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난 남편이 필요해. 남편이. 어머니께서 술만 마시면 제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아마 당시에 어머니께선 심적으로 몹시 외롭고 지친 상태셨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와 어머니께선 이혼하기 전 부모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습니다. 아버진 바닥에 술병을 던지기도 하고 집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기도 하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게도 자주 화를 내셨어요. 만약 저 아저씨와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난 저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생각만으로도 너무 끔찍한 상상이었고 제발 아저씨와 어머니가 하루빨리 헤어지기만을 바랐어요. 그러나 언제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결국 어머니께선 그 아저씨와 재혼을 결심하셨고 전 그 사실이 몹시 절망스러웠지만 싫은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아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머니께서 절 버리실까 봐 무서웠거든요. 우리 오랜만에 외식하자. 제일 좋은 옷으로 챙겨 입고 나와.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선 갑작스레 제게 외식을 가자고 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영분도 모른 채 어머니를 따라 나섰고 식당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는 아버지였지만 제 기억 속의 모습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선 몹시 형식적으로 딱딱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양육권 관련한 내용과 앞으로 절대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느낌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음식에 거의 손도 대지 않으셨지만 전 오랜만에 먹는 바깥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돈가스를 입에 우겨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어머니께선 제게 잘 지내라는 인사를 하셨어요. 잘 지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설마 날 버리는 거냐. 어머니를 부여잡고 울었지만 어머니께선 매정하게 제 손을 떼어내고 가버리셨습니다. 아버진 그런 저를 보며 한마디도 먼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울던 제가 조금씩 울음을 그치자 그제서야 저를 데리고 차로 향하셨습니다. 어린 제가 느끼기에 아버지께서는 꼭 기계 같았어요. 감정이 없는 로봇이요. 제가 여기서 더 울고 아버지를 귀찮게 하면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절 버리고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차 안에는 침묵만이 맴돌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저와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과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그곳에 어머니 대신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여자 뒤엔 3살 난 여자아이가 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와 재혼을 하기로 한 그 남자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절 떼내고 오라고 말했고, 저와 그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던 어머니께선 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절 떠넘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바로 상간녀와 결혼해 새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셨어요. 새로운 부인과의 사이에서 딸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애를 데려가라니 몹시 황당하셨다고 합니다. 분명 이혼할 때 네가 데리고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난 절대 못 키운다. 딱 잘라 거절했지만 어머니께선 당신이 안 데려가면 고아원에다 버리겠다. 양육권 다 포기할 테니까 당신이 데려가서 알아서 키워라. 대신 앞으로 평생 동안 다시는 연락도 안 하고 없는 사람처럼 살겠다 말씀하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선 이혼 후로 꾸준히 저를 핑계로 아버지께 돈을 빌려달라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연락하며 귀찮게 굴어오셨다고 해요. 그 문제로 새로 결혼한 여자와도 많이 싸우고 있었고 이참에 아예 애를 데리고 오면 적어도 앞으로 연락하고 지낼 일은 없겠다 싶어 절 맡기로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선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이복 동생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새어머니께선 절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전 새어머니께 예쁨 받고 싶었고 단란해 보이는 가족 사이에 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예쁨 받고 싶었고 그래서 노력했어요. 언제나 새어머니께 살갑게 구려고 했고 동생도 잘 돌봐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어머니께선 언제나 절 못마땅하게 보셨어요. 둘이 두면 얘가 우리 아기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면서 절대 저와 동생을 단 둘이 두지 않으셨습니다. 애가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표정부터 악독하다면서 저런 애를 키우게 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하시며 크게 혀를 차시더니 저 들으라는 듯 욕을 하시고는 했어요. 새어머니께선 제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시지 않으셨고 당시 10살 배기였던 전 혼자서 라면 물 끓여 먹거나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고 밥솥에 남아있는 밥을 꺼내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동생 생각뿐이셨고 전 뒷전이었어요. 반겨주시리라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더 심한 차후에 몹시 외롭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조금 무서워하고 낯설어하긴 했지만 착한 아이였어요. 새어머니께서 본인 먹으라고 챙겨준 간식을 제게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놀기도 하고 제 얘기에 웃어주고 제게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절 몹시 싫어하시는 새어머니와 제게 아무 관심도 없으신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집이 정말 숨막히고 싫었는데 그나마 동생이 있어 조금 버틸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동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 동생을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선 절 동생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전 가족 사이에 없는 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친척 결혼식이나 명절 등 가족 모임에 가서도 전 항상 구석에 가만히 쥐죽은 듯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전 부인이 남기고 간 흔적이었으니 당연히 친척 어른들이 보시기에 예뻐 보일 리가 없었죠. 그 누구도 제게 살갑게 말을 걸어주거나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고 전 그런 취급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렸을 적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나름대로 사교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자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성격이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저를 비웃고 욕하는 것 같았고 피해의식도 생겼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어요. 먼저 다가와주는 친구가 있어도 이 친구도 속으로 나를 싫어하고 있지 않을까 다정하게 말을 걸어줘도 사실은 나를 비웃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기 싫어도 머릿속에 자꾸만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나쁜 생각들이 떠오르니 사람을 대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어렸을 적엔 저와 사이좋게 잘 지내던 동생도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함부로 대하니까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멍청하니까, 언니는 쓸모 없으니까. 평범한 동생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과 폭언들을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냈습니다.
멍청하다, 쓸모없다는 말은 새어머니께서 제게 하루가 멀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동생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자연스럽게 제가 정말 멍청하고 쓸모없는 식충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그나마 감정적 교류가 있었고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동생까지 절 그렇게 취급하니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새어머니께선 제게 항상 멍청한 년, 쓸모없는 년이라며 폭언을 쏟아내셨고 폭언뿐만 아니라 손찌검까지 하셨어요. 전 새어머니의 기분 분풀이용 샌드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심하게 맞은 날엔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새어머니께선 별것 아닌 일에도 전부 제 탓을 하셨어요. 오늘 회사 동료가 말을 마음에 안 들게 했다. 새로 산 옷에 뭘 묻혔다. 집에 오는 길에 재수없게 죽은 쥐를 봤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집에 돌아와서 절 찾아 따기부터 날리셨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은 그런 상황이 익숙했고 새어머니께 죽도록 얻어맞는 절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둘이 앉아 TV를 봤어요. 새어머니께선 절 볼 때마다 전처가 생각난다며 그년 때문에 그년만 없었어도 하시며 어머니를 닮았다면서 제 머리를 내리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생각했긴 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해야 할 사람은 새어머니가 아니라 저희 친어머니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긴 했지만 결국 새어머니는 가정 있는 남자를 꼬셔서 결혼한 상간녀니까요. 본인이 원하던 대로 이혼도 했고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던 남자를 차지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지금도 새어머니의 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맞으며 멍을 달고 다니니 학교 담임선생님은 제게 조심스레 혹시 집에서 부모님이 저를 때리시냐 물어오셨어요. 전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제가 집에서 맞고 산다는 걸 들키면 집에서 쫓겨나고 시설로 옮겨질까 봐 겁이 났어요. 맨날 맞고 살았어도 전 그 집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저 쫓겨나면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조금 더 선생님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면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저를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 손에서 자랄 수 있었으면 제게 남아있는 이 나쁜 기억들과 트라우마들이 더 빨리 벗겨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공부라도 잘했으면 좋으련만 전 공부도 곧잘 하지 못했습니다. 타고난 머리가 나쁜 건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선 그런 절 보시며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도 멍청했었다면서 아버지께서는 대놓고 절 때리시거나 욕을 하시진 않았어도 새어머니가 절 때리고 구박하는 걸 단 한 번도 말려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그저 전 집안에 굴러다니는 인형보다 못한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의 12살 생일날 동생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고 새어머니께선 바로 작은 갈색 푸드를 사오셨어요. 전 집안에서 그 강아지보다도 서열이 낮았습니다. 집에서 고기를 먹는 날 새어머니께선 강아지에게도 고기를 몇 점 덜어주셨지만 제 건 챙겨주시지 않으셨어요. 전 식구들과 겸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식탁에 의자가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 누구도 저를 위해 새로운 의자를 가져오거나 제가 앉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그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방에서 얌전히 기다렸어요. 식사 자리가 끝난 것 같으면 조심스레 나가서 부모님과 동생이 먹고 난 잔반들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은 후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만약 설거지를 해놓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 새어머니께 또 얻어맞았습니다. 너 같은 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밥값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면서요. 그렇게 전 고등학생이 됐고 몸과 머리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새어머니와 덩치가 거의 비슷해지자 새어머니의 물리적인 폭력에 조금 저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고 맞서 싸우거나 저도 새어머니를 때린다거나 하는 건 전혀 생각조차 못했고 그저 저를 때리시는 새어머니의 팔을 잡거나 못하게 막는 수준이었죠.
그렇지만 그마저도 새어머니께선 감히 집에서 키우는 개만도 못한 존재가 본인에게 대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화가 나셨는지 이제 감히 반항을 하냐, 좀 컸다 이거냐,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시건방지게 굴면 정말 내쫓아버리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그쯤부턴 제가 처해 있던 상황이 얼마나 불합리한 건지, 얼마나 반사회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전엔 그저 버림받는다는 불안함과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 애정 결핍 등이 범벅이 되어 저를 그 지옥 같은 곳에 머물게 하고 있었지만 새어머니께 두들겨 맞고 난 다음날 멍이 가득 든 팔뚝과 피딱지가 얹혀진 입술을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렇게 전 집을 나왔습니다. 수중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용돈 같은 것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집에 나오기 전에 무작정 새어머니의 지갑을 들고 나왔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해본 나쁜 짓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갑 안은 새어머니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몇 개, 그리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4-5개가 들어있었죠. 카드는 사용했다가는 바로 알림이 가거나 위치 추적이 될 테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만 꺼내고 나머진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데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은 우체국에서 배달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어린 마음에 새어머니가 지갑을 찾지 못한다면 날 절도죄로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집을 나오긴 했지만 당장 갈 곳이 없었고 처음엔 PC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인터넷으로 재미없는 것들을 찾아보고 컵라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저와 같은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모이는지 검색도 해봤죠.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는 나오지 않았고 밤이 늦어지자 PC방 직원이 제게 다가와 미성년자는 이제 나가야 된다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전 찜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을 찜질방에서 먹고 자며 지냈습니다. 학교에도 말없이 나가지 않았어요. 처음엔 누군가 날 찾아오지 않을까, 경찰이나 학교에서 제 행방을 찾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했지만 찜질방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 그 누구도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었어요. 저보다 훨씬 어린 동생은 핸드폰이 있었지만 전 핸드폰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차마 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달라는 말씀조차 드리지 못했거든요. 핸드폰은커녕 교복도 다 떨어질 때까지 입었는데 당연한 일이었죠. 애초에 핸드폰이 있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연락할 일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 저와 처지가 비슷한 것 같은 여자아이 한 명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도 제 또래로 보였는데 찜질방을 나가지 않고 며칠 동안 그 안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저를 보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또래 아이들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것이 몹시 어려웠어요. 당황하면 말도 심하게 더듬었고 남들이 보기엔 어딘가 모자란 애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런 저를 보고 비웃거나 이상하다 피하지 않고 편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본인을 때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팔뚝과 허벅지의 흉터를 보여줬는데 멍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것에 긁힌 것 같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와선 흉기를 들고 본인을 위협하기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어요. 그때 도망쳐 나오지 않았으면 본인은 죽고 아버진 감방에 갔을지도 모르겠다며 웃는데 웃는 얼굴이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살기 위해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가진 돈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제 상처들을 보여주며 제 얘기를 해줬고 모든 얘기를 들은 친구는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며 본인 일처럼 화를 내줬죠. 본인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 없이 자라서 그런가 어머니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었는데 꼭 모든 어머니가 착한 건 아니구나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자기가 여기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 있다면서 혹시 괜찮다면 같이 거기로 가보자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좋은 아이 같긴 했지만 혹시 이게 날 납치하려는 수법이면 어떡하지? 나를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하거나 장기 밀매를 하려는 속셈은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그런 걱정이 얼굴에 나타났는지 친구는 웃으며 본인도 얘기를 듣긴 했는데 혼자서는 겁나서 못 가고 있었던 거라며 너랑 둘이 같이 가면 그래도 나쁜 짓은 안 당할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는 거다 말해줬습니다. 그 말에 저도 조금은 더 용기가 났고 그렇게 저와 친구는 아지트로 향했어요. 아지트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빌라의 옥탑방이었는데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남자들은 아무도 없었고 한 대학생 언니가 그 모임의 장이라고 했어요. 그 언니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미성년자의 나이로 가출해서 돈을 모아 이 옥탑방을 샀고 그 뒤로 본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지낼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가출 페미니 뭐니 하면서 비뚤어진 아이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며 못된 짓을 하는 곳이지 않을까 지레 짐작했었는데 그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다들 너무나 착하고 멀쩡한 바른 친구들이었어요. 다들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사연이 있었고요. 한 친구는 다리를 절었는데 어머니가 의자로 다리를 내려쳐서 장애인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새어머니도 아니고 친어머니였는데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새아버지가 자꾸 몰래 훔쳐보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해서 도망쳐 나온 것이었고 참다 못해 어머니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는데도 네가 좀 참으라며 새아버지의 성희롱을 방관했다고 했어요. 참 이 세상에 나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았구나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전 성인이 될 때까지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며 지냈어요. 지금도 그 대학생 언니와 절 그곳에 데려가준 친구에겐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은 그 누구도 절 찾지 않았어요. 그때 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 키우는 개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갔어도 그렇게까지 아무런 관심 없진 않았을 거예요. 아지트에서 함께 지내던 한 친구의 도움으로 미용 일을 배워 미용사 일을 시작했고 미용 일은 어려웠지만 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아지트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했고 그렇게 꾸준히 돈을 모으며 일을 하다 보니 정식으로 미용사 이름표도 달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름대로 멀쩡하고 번듯하게 살게 됐어요. 함께 일하는 미용실 동료 소개로 만난 남편과도 얘기가 잘 통해서 결혼 얘기를 나누게 됐고요. 그렇지만 차마 제가 살아왔던 환경에 대해선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선 이혼하셨고 새어머니께 맞고 자랐으며 집에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그 사실을 전부 알게 되면 남편이 절 떠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서 자랐다고요.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이젠 본인이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해줬죠. 남편을 속인 것 같아 미안하고 찝찝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당시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도 새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친어머니께선 남편이 어렸을 때 일찍이 이혼하시고 연락을 끊고 산 지 오래였고 10살 때부터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남편은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둘 다 새어머니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께선 재혼 후 자식을 낳지 않으셨고 남편과 남동생을 친자식처럼 여기며 키우셨어요. 시어머니께선 비록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둘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며 지금껏 단 한순간도 친자식이 아니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같은 새어머니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싶었고 부모님께서 이혼을 했는데도 이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니 속으로 남편이 많이 부러웠어요.
시부모님께선 부모님 없이 자라서 얼마나 힘들었냐며 이제부터 우리를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살자 말씀해 주셨고 사실상 거의 부모 없이 자란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시부모님의 말씀에 조금 양심이 찔리기는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 친부모님은 두 분 다 멀쩡히 살아계셨고 절 나름대로 키워주신 새어머니께서도 마음만 먹으면 연락을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제 신분과 출신을 속인 것이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사실 모두 거짓말이었고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다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어요. 결국 그렇게 혼주석을 비운 채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정말 제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에 참 신기했어요. 평생 동안 외톨이로 살 줄만 알았는데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내 편이 생기게 됐고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안정됐거든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이 이렇게 크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안락한 결혼 생활을 보내던 와중 도련님께서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상대 여자는 저와 동갑이었고 도련님보다 5살 연상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조건이 몹시 좋은 여자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부모가 사업을 하는 부잣집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대학원을 나와 공부를 하느라 특별한 직업이 없었지만 나이에 비해 얼굴도 예쁘장하고 관리가 잘 된 느낌이었죠. 공부하느라 지금껏 남자도 잘 못 만나봤고 도련님과의 만남이 첫 연애라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듣던 대로 성격도 몹시 싹싹하고 밝고 사교적인 여자였습니다. 소심한 저와는 다르게 첫 만남부터 낯선 사람에게 말도 잘 붙이고 활발해 보였어요. 그런 동서에게 첫눈에 호감이 갔고 도련님께서 결혼할 여자를 참 잘 골랐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도련님의 결혼은 문제없이 착착 진행됐고 무사히 시까지 올렸습니다. 동서는 제가 미용실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미용실을 찾아와 머리도 하고 직원들에게 간식을 쏘기도 했어요. 부잣집 딸이라 그런가 매사에 통도 크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죠. 주변 지인들에게 미용실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고 동서 덕분에 저를 찾은 손님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동서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함께 살던 친구를 제외하곤 마땅한 또래 친구가 없었던 전 동서와 빠르게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나이도 동갑인데다가 관심사나 취향도 놀랄 정도로 비슷해서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카페를 다니며 수다를 떨구는 했어요. 저와 동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단짝이 됐죠. 대화도 잘 통했고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며 붙어 다녔습니다. 남편이 동서랑 언제 그렇게 친해졌냐며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가까이 지낼수록 동서는 성격도 화끈하고 정말 친구로서 좋은 사람이었죠. 저보다 본인 형편이 더 넉넉하니 밥도 잘 샀고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비싼 선물도 자주 사주고는 했습니다. 저도 그런 동서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좋은 선물이 들어오면 꼭 하나씩 빼서 챙겨놨다가 동서에게 건네주곤 했어요. 동서는 정말 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질투가 좀 심했습니다. 지나가는 예쁜 여자들을 보면 흉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죠. 저 여잔 코를 했네, 눈을 했네, 들고 있는 가방이 짝퉁이네. 도련님 주변의 여자들도 다들 하나같이 싸 보인다느니 뒷담화를 했고 본인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까내리기 급급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동서 눈에 제가 모든 면에서 동서보다 모자랐기에 저와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하나라도 동서가 저보다 못한 면이 있었다면 제게 그랬듯 다른 사람에게 절 질투하며 뒷담화를 했겠죠. 그저 작은 단점이라고 치부하기엔 조금 큰 문제였지만 당시엔 친한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동서 비위를 맞추기 급급했던 것 같아요. 혹여나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동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사이가 어색해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동서와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술을 잔뜩 마시고 그동안 숨겨왔던 제 가정사를 동서에게 얘기하게 됐어요. 새어머니께 가정폭력을 당하고 가출해서 가출 청소년들과 모여 살았던 얘기.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고아인 척 속이고 있다는 얘기. 누가 들으면 그것 좀 속이는 게 뭐가 나빠서 그러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얘기를 들은 동서는
본인의 일처럼 몹시 안타까워하며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도 그동안 잘 버텼다. 비밀을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절 다독여줬고 전 그날 이후로 동서에게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 뒤로도 저와 동선 꼭 붙어 다녔습니다. 꼭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털어놓기도 하고 서로 정말 친한 단짝 친구처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서가 변하기 시작한 건 제가 동서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부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도 꽤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않았었는데 절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갖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제가 자라온 환경 탓에 좋은 부모를 보고 자라지 못했으니 저 스스로가 좋은 부모가 되어 아이를 잘 키워낼 자신도 없었고 사랑을 잘 줄 자신도 없었어요. 남편도 절 고아로 알고 있었기에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제 마음을 이해했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꼭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어요. 딩크족 아시죠? 자녀 없이 부부 둘 다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가정을 말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부부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며 사는 가정이요. 동서와 아이 얘기를 했었는데 동서도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동서는 어떻게 이런 것마저 잘 맞냐며 몹시 좋아했고 우리 아이 없이 친구처럼 같이 늙어가며 함께 재밌게 살아보자는 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피임을 철저히 했는데도 갑작스레 임신이 됐고 그 사실을 동서에게 알리니 반응이 영 떨떠름했습니다. 형님, 애 안 가지려던 거 아니었어요? 나한테 딩크족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원래 그럴 생각이었는데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임신이야. 그렇지만 생긴 걸 어쩌겠어. 생명을 지울 순 없잖아. 동서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몹시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서로 딩크족으로 살며 친구처럼 늙어가자고 했는데 제가 배신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잠시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동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서와 전 원래 자주 만나 나들이도 하고 식사도 자주 함께 했는데 이젠 식사는커녕 전화통화나 문자조차 제대로 답장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절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매살 거짓말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애초부터 애 가질 생각 아니었냐. 식구들한테 고아라고 속인 것처럼 나도 속인 것 아니냐.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자기가 바보였다며 제가 또 언제 거짓말을 할지 모르겠으니 가까이 못 지내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미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는지 동선 그 뒤로 저에게 몹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둔한 남편이 동서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먼저 물어볼 정도였죠. 전 동서와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동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했던 건 혹시나 동서가 남편과 시부모님께 사실은 제가 고아가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었어요. 속였다 해서 달라질 것이 크게 없는 사실이지만 제가 제 입으로 스스로 밝히는 것과 사실을 타인에게 전해 듣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제가 순간의 감정에 취해 동서에게 너무 성급하게 얘기를 했구나 싶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 이미 꺼낸 말도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임신 초기에 입덧도 심하고 컨디션도 오락가락한데 동서까지 신경 쓰려니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자주 쓰러지기도 했고 병원도 안방처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병원 문턱이 닳도록 병문안을 왔을 동서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서가 직접 저를 보러 병원에 찾아왔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좀 풀어주나 싶었어요. 동서는 제게 율무차를 주면서 임산부한테 율무가 좋다고 하더라. 두고두고 많이 마시라고 많이 사왔다고 말했어요. 선물을 받으니 그동안 동서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서도 같이 한잔하자고 조금 있다 가라고 동서를 붙잡았는데 동서는 바쁘다며 선물만 놓고 사라졌고 혼자서 율무차 한 잔을 끓여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뭘 마시는 거야? 그거 율무차야?
병실 안으로 들어서던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제게서 컵을 뺏어 들었어요. 왜 그러냐고 묻자 남편은 이거 정말 율무차냐고 재차 확인하더니 이걸 왜 먹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방금 와서 선물해줬다. 임산부한테 율무가 좋다고 하더라 말하자 남편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율무는 임산부가 피해야 할 음식이라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그럴 리 없다. 동서가 기껏 날 생각해서 사준 선물인데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되물었지만 정말 율무는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남편은 전부터 동서 도대체 왜 그러냐, 진짜 싸우기라도 한 거냐, 아무리 그렇다고 임산부한테 안 좋다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니 진짜 웃기는 여자라면서 열을 올렸어요. 전 그런 남편에게 동서가 일부러 그랬을 리 없다. 아마 헷갈렸던 걸 거다. 애써 동서 편을 들어줬죠. 그렇게 얼마 뒤 동서에게 전화가 왔고 율무차는 잘 먹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임산부한테 율무가 안 좋은 거라더라. 동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준다고 하니까 동서는 몹시 당황스러워하며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뒤로 배가 점점 불러왔고 가족 행사 등에 참여해도 임산부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원래 저와 동서가 둘이 나눠 하던 일들이 전부 동서 차지가 됐어요. 전 동서와 계속 잘 지내고 싶었지만 동서는 저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런 동서의 눈치가 보여서 일어나 일을 하려고 해도 식구들 모두 절 뜯어 말렸고요. 동서 혼자 일하는데 어떻게 그러냐, 뭐라도 돕겠다 말씀드리면 시아버지께선 임산부는 그래도 되는 거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서에게 힘들겠지만 아이 태어날 때까지 네가 고생 좀 하라며 얘기를 건네셨고 동서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뭐라도 씹은 표정이었죠. 차마 시부모님께 대들 순 없으니 동서의 화는 전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동서는 그 뒤로 계속해서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거짓말쟁이라 그런지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도 잘한다면서 애초에 이러려고 애 가진 거 아니냐, 일하기 싫어서 형님 애는 형님 닮아서 뻔뻔하겠다. 한 번만 더 본인 비위를 거스리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시부모님에게 전부 말씀드려 버리겠다. 절 협박하기도 했어요. 동서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했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내가 애 가진 게 그렇게 싫냐. 내가 애 낳는다고 동서한테 피해주는 건 없지 않느냐 말하면 동서는 형님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어요. 결국 조산 기미가 보여 병원에 입원을 했고 병원에선 산모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며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서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은 동서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본인이 한마디 하겠다 말했지만 괜히 동서를 건드렸다가 남편에게 제 거짓말을 다 까발릴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럴 필요 없다고 남편을 말렸어요. 사실 남편에게 먼저 제 거짓말을 털어놓으면 다 해결될 문제였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던 와중에 몸 상태가 좀 진정되어 퇴원을 할 수 있었고 매년 돌아오는 제삿날이 됐어요. 제삿날엔 할 일이 몹시 많잖아요. 각종 제사 음식부터 제기 닦기, 제사상 차리기까지 시어머니와 동서 둘이서 하기엔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만삭인 몸이긴 해도 가서 조금이나마 도우려고 했죠. 동서에게도 이번 제사는 꼭 가서 돕겠다고 말해놨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예정일이 한창 남아있는데도 제삿날 아침 양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조산기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양수가 터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지만 그 와중에 동서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전화를 걸어 동서에게 내가 오늘은 꼭 가려고 했는데 지금 양수가 터졌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동서는 수화기가 울릴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양수가 터졌다고 바로 애 나와요? 그거 조금 늦게 간다고 죽기라도 해요. 애 낳는다고 진짜 유세라는 유세는 다 떨고 있네. 오늘은 꼭 오겠다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사에 거짓말이야? 당장 와서 전 붙이고 가요. 안 그러면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러나 동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절 덮쳤고 그대로 전화를 끊고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출산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혹시 동서가 정말로 시댁 식구들에게 그 사실을 전부 말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제사로 정신없는 통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지만 한편으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고 더 이상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절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과 동선 제사 뒷정리를 하느라 못 왔다고 했고 시아버님과 남편이 아이를 안고 들어와 너무 고생했다며 장하다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아버지께 그동안의 거짓말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 고아 아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멀쩡히 살아계신다. 근데 그동안 말할 용기가 없었다. 새어머니한테 맞고 자랐다. 집안에서 거의 내다버린 자식이었다. 남편도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부러웠다. 동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었는데 임신한 후로 계속 이 사실을 식구들에게 말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같이 자식 없이 살자고 했으면서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냐면서 나를 나쁜 년 취급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다. 틈만 나면 나한테 거짓말쟁이다. 나 같은 여자 밑에서 자랄 자식이 불쌍하다. 오늘도 아침에 양수가 터졌다고 전화를 하니 그거 좀 늦게 낳는다고 안 죽는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서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다. 속여서 너무 죄송하다. 줄줄이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니까 정말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어요. 제 얘기를 모두 들은 시아버지께선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한숨을 푹 쉬고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네 동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고 못 낳는 거다. 불임이야.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게다가 그 뒤에 나온 말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혼 경력이 한 번 있었단다. 전 남편하고는 의부증 때문에 헤어졌대. 우리도 결혼 후에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동서는 도련님과 결혼하기 이전에 한 번 결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공부하느라 연애라고는 한 번도 못 해봤고 남자라고는 도련님이 처음이라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뻔뻔스러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결혼 후 아이에게 반응이 너무 과하길래 영 이상하다 싶어 조사를 좀 해봤더니 불임에다가 이혼 경력이 있었던 거예요. 질투가 심한 사람이었기에 전 남편을 쥐잡듯 잡았고 전 남편은 동서처럼 심한 의부증 환자와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도련님께선 당연히 이건 사기 결혼이다 이혼하겠다 선언했지만 동서는 도련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제발 용서해달라.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다. 절대로 당신한텐 그런 이상한 짓 안 하겠다. 평생 고분고분 내조 잘하며 살겠다 매달려 겨우 참고 살기로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겐 그렇게 불같이 굴었음에도 시댁 식구들과 도련님께는 얌전한 강아지처럼 내내하며 말을 잘 들었던 것이었고요. 시아버지께선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사람 됐나 싶었더니 뒤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줄 정말 몰랐다며 이제 더 이상 참고 살아줄 이유가 없다, 이혼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얘기를 전해 들으신 도련님 또한 몹시 화를 내시며 바로 사기 결혼으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동선 전 남편과 헤어질 때도 이혼 소송으로 돈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에도 돈이 많이 깨졌는데 위자료까지 거액을 물어줘서 친정에서 그 돈을 다 대줬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이번에 소송하면 절대 집안에서 도와주지 않을 거라며 제발 소송 없이 이혼해달라, 합의 이혼해주면 조용히 사라지겠다 싹싹 빌었지만 도련님께선 결국 소송을 걸었고 전에 듣기론 변호사도 없이 혼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동서가 불임에 재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3개월이 훌쩍 지난 뒤여서 혼인 취소 소송은 걸지 못했지만 이혼 소송 결과는 당연히 도련님 쪽의 승리였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가진 게 쥐뿔도 없는 여자라 위자료를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동서 친정에서 위자료는 전달을 했더라고요.
동서 부모님께선 도련님께 미안하다며 동서가 그런 사실을 다 숨기고 결혼한 지 본인들도 몰랐다. 이게 동서 부모로서 해주는 마지막 일이라며 저런 정신 나간 년은 우리도 더 이상 못 걷어준다. 알아서 살라고 내쫓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뒤로 동서 소식은 전혀 전해 듣지 못했고 저희 식구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처음 가졌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임신한 기간 내내 정말 많이 불안했어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 못했는데 옆에서 동서가 절 많이 힘들게 했으니까요.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계속해서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젠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다 밝혔고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절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여 줬습니다. 제 품에 안겨 잠든 아들을 볼 때마다 걱정했던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요즘은 너무나 행복한 기분뿐이에요. 제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만큼 아들에겐 사랑을 넘치도록 듬뿍 주며 키우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의 앞날에 특히 사랑하는 우리 아들의 앞날에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글 마칠게요.